은퇴 후 홀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딸과 함께 꿈꾸던 노후 생활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곳이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도착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딸은 어머니가 집에서 심심해할까봐 걱정된다며 한 교회 모임에 데리고 갔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적응도 도우려는 배려인 줄 알았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기도 모임인 줄 알았지만 그곳은 점점 덫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어쩐지 점점 낯설게 변해갔습니다. 그녀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겨우 10살 남짓한 소년이 귓가에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도망쳐요. 가족들에게서 도망쳐요.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온 곳은 편안한 노후를 위한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감옥이었다는 것을요. 가족애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납치당하고 효도가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으로 변질된 순간 이역만리 타양에서 고립된 어머니는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했을까요? 오늘의 영상으로 들어가 보시죠.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햇살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자. 올해 68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 달 동안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평생을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 부부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까지 시끌벅적하게 함께 걸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그이가 저보다 먼저 훌쩍 떠나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상과 작별한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미국에 살던 딸 지은이가 급히 귀국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딸은 저를 꽉 끌어안으며 귓가에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가셨는데 엄마 혼자 한국에 두는 거 나 불안해서 못 살아. 나랑 미국 가자. 내가 엄마 평생 모실게. 그때 저는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있어 머릿속이 마치 꽉 막힌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내 유일한 피부치는 딸 하나뿐이라는 생각만 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울에서 평생을 바쳐 마련했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벽돌 한 장 한 장 아껴가며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었죠. 집을 판 돈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니 약 5억 원 정도가 남더군요.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지은이의 말대로 그 돈을 전부 달러로 바꾸어 현금과 수표로 만들어 가방 깊숙이 챙겼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10여 시간 날아가는 동안 저는 창가에 기대어 솜사탕 같은 운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지난날에 대한 슬픔과 미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손주 재롱도 보고 딸을 위해 밥도 해주고 정원도 가꾸면서 그렇게 남은 생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상상을 했죠. 제 인생이 낯선 땅에서 따뜻하고 평온하게 다시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 비행기가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상상조차 못한 부드러운 덫으로 저를 실어 나르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딸 지은이와 사위 데이비드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장례식 때보다 딸의 얼굴은 훨씬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사위 데이비드는 미국에서 자란 교포 2세라 한국말이 조금 서툴렀지만 저에게 무척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실리콘밸리의 풍경을 설명해 주더군요. 지은이네 집은 쿠퍼티노라는 곳에 있는 아주 예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푸른 잔디밭과 수영장이 딸린 제가 살던 서울의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게 으리으리한 집이었죠. 도착 후 첫 일주일은 정말 제가 상상했던 대로 꿈만 같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근처에 있는 한인마트에 데려가고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사주고 햇살이 가장 잘 드는 방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집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니, 적막해서 차가울 정도였죠. 지은이와 데이비드는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8, 9시나 되어야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넓은 집에 하루 종일 저 혼자와 말 못하는 늙은 개 한 마리만 남겨졌습니다. 길을 잃을까봐 혼자 나갈 엄두도 못 냈고 운전도 할 줄 몰랐으며 TV에서는 알아듣기 힘든 영어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지독한 고독과 무료함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뒷마당 의자에 앉아 해가 뜨고 질 때까지 하늘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구름이 하얀색에서 주황색으로 다시 짙은 남색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요. 지은이도 저의 우울함을 눈치챘는지 일주일 뒤 멍하니 마당에 앉아 있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딸이 제 곁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집에 계시는 거 너무 심심해 보여요. 이러다 병나시겠어. 내가 데이비드랑 상의해봤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모임이 있대요. 엄마처럼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풍성한 생명영성센터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딸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매주 꽃꽂이, 노래교실, 서예, 기도 모임까지 있어서 친구도 사귀고 재밌을 거라고요. 솔직히 솔깃했습니다. 벽만 보고 있는 것보다 말 통하는 친구를 사귀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의 손에 이끌려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저처럼 한국 사투리를 쓰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인상이 좋고 새로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그들이 원장님 또는 영성 지도자라고 부르는 중년의 남자가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호수처럼 깊고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그 열정적인 미소와 따뜻한 환대에 사별과 외로움으로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센터에 가는 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딸은 바빠서 매일 아침 사위 데이비드가 출근길에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위는 항상 차문을 열어주고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깍듯하게 인사했죠. 오후에는 센터의 다른 가족들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한인 노인정 같았거든요. 우리는 트로트를 부르고 꽃꽂이도 하고 바둑도 두면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취미 활동 외에 하루 일과의 대부분이 광적인 종교 의식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긴 시간 동안 기도와 감사 나눔 시간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눈을 감은 채 가사는 단순하지만 묘하게 사람을 홀리는 찬송가를 큰 소리로 불러야 했죠. 그러고 나면 원장님이 강단에 서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처음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감사해라. 집착을 버려라. 영혼의 풍요를 추구하라. 하지만 모든 말의 결론은 교묘하게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바로 세속적인 재산에 대한 부정과 봉헌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는 두 팔을 벌리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진 집, 차, 통장의 돈, 그것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짐일 뿐입니다. 그것을 움켜쓸록 여러분의 영혼은 무거워지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그리고 우리 영적 가족에게 바칠 때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은 마치 무엇에 홀린 듯 눈물을 흘리며
아멘.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제 딸 지은이도 주말마다 꼭 저와 함께 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딸은 점점 낯설고 광적인 눈빛으로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 가족들 정말 좋지? 엄마도 모든 걸 주님께, 원장님께 맡기면 이제 아무 걱정 없을 거야. 정신적인 세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매일 점심마다 독일제 고기능 비타민과 갈색병에 든 영혼의 영양제라며 정체불명의 약을 나눠줬습니다. 원장님이 특별히 기도해서 받은 은혜라며 몸과 마음을 정화해준다고 했죠. 대부분의 노인은 의심 없이 성찬을 받듯 그 약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받을 때마다 물과 함께 삼키는 척하면서 혀밑이나 입천장에 숨겼다가 아무도 안 볼 때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수상한 점들을 매일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겉표지에는 영성일기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안은 저의 관찰일지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세뇌, 약 숨기기가 반복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치 적진에 침투한 스파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친절한 이곳의 가족들이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섬뜩한 광기와 무감각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딸 지은이가 너무나 낯설어졌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로지 봉헌과 원장님의 말씀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도 딸이 엄마를 보는 눈이 아니라 아직 깨우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을 보는 듯한 빨리 개종시켜야 할 대상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압박감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의심할 무렵 한 줄기 번개처럼 모든 의문을 깨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지루한 감사 나눔 시간이 끝나고 노인들이 기도실에서 나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내일부터는 핑계를 대고 나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그림자 하나가 포탄처럼 튀어나와 제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내려다보니 깡마르고 불안해 보이는 10살 남짓한 소년 레오레오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그 나이 또래답지 않게 공포에 질려 있었고 사슴 같은 눈망울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한국어 억양으로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뇌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강렬했습니다. 아줌마, 도망쳐요. 빨리 도망쳐요. 우리 가족들한테서. 아이는 제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고 깜짝 놀란 토끼처럼 도망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쳐라, 가족에게서.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충격에 빠져 있는 저에게 센터 직원이자 레오의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이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 헛소리를 자주 해요. 놀라셨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황급히 아이를 쫓아갔습니다. 멀어지던 아이가 뒤를 돌아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그 어떤 어른들의 기도보다 정직했고 원장님의 어떤 설교보다 뼈아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확신이 섰습니다. 이곳은 지옥이다. 그리고 저 아이만이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날 밤 지은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많이 변한 것 같아. 훨씬 평온해 보여. 저는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너 여기 언제부터 다녔니?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3년 전쯤 데이비드가 데려갔어. 그렇구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외국 생활이 우리 모녀 사이를 멀게 한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원장님의 재산 헌납 설교, 딸의 광적인 눈빛, 정체불명의 약, 그리고 레오의 경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지금 거대한 사기극, 아니 범죄 조직의 소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레오와 그 가족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레오의 할머니인 임 여사님은 저보다 먼저 이곳에 온 분인데 항상 멍한 눈으로 정원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기회를 틈타 점심시간에 임 여사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언니, 한국 어디서 오셨어요? 사투리 들으니 남쪽 분 같은데. 하지만 임 여사님은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달싹거리며 뭔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근처를 감시하던 직원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곧바로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임 여사님, 피곤하시죠? 방에 가서 쉬게 해드릴게요. 그녀는 마치 영혼 없는 인형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이미 약물과 세뇌로 철저히 통제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공개적인 접촉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아이만이 이 견고한 성의 유일한 균열임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이 모여있는 어린이 영성교실 근처 화장실로 갔습니다. 배가 아픈 척 연기를 하며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갔죠. 미리 준비한 쪽지를 꺼냈습니다. 아줌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널 도와주고 싶어. 무슨 일이 있는지 알려줘. 저는 문틈으로 쪽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해진 쪽지가 다시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펴보니 삐뚤빼뚤한 글씨와 그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구해줘. 원장실 컴퓨터. 원장실 컴퓨터. 모든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회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 저는 주방 전자레인지에 건조기 시트를 넣고 작동시킨 뒤 전기포트를 보온 가열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직원들이 가장 느슨해질 시간을 노린 것이죠. 잠시 후 주방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정원으로 대피할 때 저는 다리가 아픈 척하며 대열에서 이탈해 원장실 쪽 복도로 숨어들었습니다. 마침 원장님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원장실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CCTV는 없었습니다.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 사실은 한국을 떠나기 전 김 변호사가 만일을 대비해 증거를 담으라고 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뒤지던 중 가족 관리라는 암호화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 원장님이 입버릇처럼 외치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매튜 619를 입력하자 폴더가 열렸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엔 모든 노인의 자산 규모, 헌납 진행 상황, 약물 투여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자 자산 추정 100만 달러, 약 13억 원, 위험 등급 매우 낮음. 딸은 조직의 핵심 지지자이나 직접적인 가해에 대한 죄책감, 잔존, 정서적 유도로 빠른 시일 내에 자산 이관 필요, 임여사, 자산 이관 완료, 인지 능력 상실, 평안 계좌 플랜 요양원, 강제 이송 전환 예정. 이건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자원소옷으로 보는 악마들의 장부였습니다. 심지어 제사위 데이비드의 이름 옆에는 수수료 3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장모인 저를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기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제 딸 지은이의 기록이었습니다. 딸의 이름 옆에는 수수료 대신 정신적 보상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은, 원장에 대한 정신적 의존도, 최상, 시, 그, 니, 간대, 그, 간대, 오, 그, 하롱, 그, 금전적 이익 공유 대상 아님,
모친의 자산 헌납 후 본인 자산까지 헌납 유도 예정. 딸은 공범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이자 그들의 먹잇감이었던 것입니다. 파일 복사가 99%가 되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안에 계세요. 데이비드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레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비드 삼촌, 내 장난감 고쳐줘요. 으앙. 레오가 저를 위해 시간을 끌어준 것입니다. 그 틈에 복사가 완료되었고 저는 흔적을 지우고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한국에 있는 김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살려줘, 단 2글자. 암호화된 파일과 함께요. 이틀 뒤,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법률 지원 단체인 아시안 정의연대와 FBI가 공조하기로 했다고요. 그들은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증거를 잡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까지 속는 척 연기를 해주세요. 저는 배우가 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원장님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집 한 돈, 그깟 종이 조각 다 필요 없습니다. 모두 주님께 우리 센터에 바치겠습니다. 원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를 성녀로 추대하며 대대적인 헌납식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딸 지은이도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센터 대강당은 하얀 옷을 입은 신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원장님이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자매님,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높이 들어 올린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USB였습니다. 그 순간 강당문이 박살나듯 열리며 외침이 들렸습니다. FBI다. 꼼짝 마. 수십 명의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원장과 데이비드는 제압당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딸 지은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지은아,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수사 결과 이들은 수년 동안 노인들을 감금, 약물 중독, 세뇌하여 전 재산을 가로챈 악질 범죄 조직임이 밝혀졌습니다. 원장과 데이비드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딸 지은이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였습니다. 법원은 딸의 심리 상태와 저의 탄원을 참작하여 감옥 대신 장기간의 정신치료 보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딸은 외로움 때문에 그들에게 의지하다 영혼까지 저당 잡힌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다시 작은 모임에 나갔습니다. 화려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소박한 커뮤니티 센터였죠. 저와 임 여사님, 그리고 레온의 가족, 사기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모여 만든 나를 지키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레오도 이제는 구김살 없이 밝게 웃습니다. 가끔 치료 감호소에 있는 지은이를 면회하러 갑니다. 딸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햇살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평화는 자식이나 종교, 그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지킬 힘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따뜻함에 속지 마세요. 가장 부드러운 손길 속에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